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독일 철학자 칸트와 관련지어서 그가 남긴 철학적인 업적과 그 철학적인 내용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수용할 수 있고,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거나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드려야 할까를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제 나름의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오긴 왔습니다만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어떨지 저 역시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 칸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와 족적이 현재와 그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어떤 가치로 채울 수 있게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의를 함께 좀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칸트가 생존했을 당시에 살았던 지역은 퀘니스베르그라고 하는 동프로이센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오늘날의 러시아 영토에 속해 있고요.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칼리닝그라드, 과거 퀘니스베르그죠. 거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칸트가 남겼던 족적들을 한번 제가 곳곳을 다니면서 확인했었고, 과연 그가 그곳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자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이 의미를 공감할 수 있었는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어떤 이 엄숙주의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저 개인으로서는 아주 좋았던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얘기를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죠.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어떤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나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 내에서도 우리는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의 어떤 충돌과 갈등, 개인들 사이의 어떤 내적이고 외적인 갈등, 충돌, 불일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과 그 생각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병철 박사가 얘기했던 피로사회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보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어쩌면 매 순간 피로감을 느끼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의미와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가치와 의미는 자본주의적 체제 속에서 끊임없이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보다 더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개개인의 모습에서 과연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점점점 확산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제가 자료에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만은 과거 에티켓, 더 나아가서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적인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영위하면서 살아왔었던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그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고,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의 욕망과 경향성들이 소위 말하는 욕구적 차원의 어떤 목적이죠. 끊임없이 전략적 차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들로서 개개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점 이 도덕의 자리가 왜소화되고 있고, 그 자리를 이익과 법의 논리로 점점 내주고 있는 상황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칸트가
자신의 어떤 철학 체계, 특히나 윤리학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도덕 철학 혹은 실천 철학 체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울림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울림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그 칸트가 우리가 알려주는 울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림과 더불어서 행위로 뭡니까? 직접 옮길 수 있는 보다 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어떤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우리 모두가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의 어떤 모습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첫 줄에 나와 있죠. 도덕 불감증과 수많은 갈등과 혼란들. 사실은 인간은 본성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행복 추구에 대한 욕망과 욕구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욕망과 행복에 대한 추구가 또 다른 개인의 그것과 충돌했을 때는 그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직간접적인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죠. 그런데도 그런 과제는 해소되기는커녕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그런 일상을 통해 놓고 본다면 사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상호 존중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보다 더 윤리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기대는 온데간데 없다라고 제가 좀 표현이 강합니다만은 그렇게 좀 써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서로 간의 어떤 불신과 좌절을 통해서 관계 형성과 관계 유지가 보다 더 온건하거나 긍정적이지 못하고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삶의 자세를 유지한 채 계약적 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어떤 이 뭡니까 영역의 삶의 영역을 더 확대하는 모습들을 요즘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이 모든 인간에게 어떤 자유가 보여된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권리 이면에는 동시에 책임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행복만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보다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의 삶의 어떤 모습을 전개하지 못하고 보다 더 이익이나 손해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삶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식의 삶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유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과 잠재되는 어떤 이 사는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가치나 의미를 보다 더 고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계약적 측면, 결과적 차원의 그 무엇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끊임없이 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그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선가 그 존재가 나에게는 더 이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경험적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면 과거처럼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단절해버리고 또 다른 이익을 산출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수단적이거나 화생적인 관점의 어떤 삶의 전개 과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일상이지 않겠는가. 물론 오늘날의 사회는 이 경쟁이 상당히 뭡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용되고 있죠. 물론 경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사회적 존재는 인간의 각자의 삶을 되게 역동적으로 그다음에 활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의 어떤 장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서 뭔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뭡니까?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은 인간 개개인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경쟁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뭡니까? 우리의 수용할 준비에 대한 문제겠죠.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다행이지만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혹은 도태된다면 또다시 경쟁의 장으로 돌아오는 문제는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삶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보셔야 하고요.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그래서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혹은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어떤 이 도덕적 자유라고 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행위의 주인공으로서 보다 더 뭡니까? 선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자유를 온전히 펼치면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독일 철학자 칸트가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예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실은 이 휴머니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점점점 최소화되고 보다 더 이 결과적 측면의 어떤 이익을 산출해 줄 수 있는 분야들이 세상의 전면에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되고 우리 모두 함께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으로서의 방향을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론적인 어떤 이 기준의 어떤 대표적인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특히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부모님들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의 말씀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얘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때로는 나누어주고 함께 해야 한다. 등등의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가치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었습니다만은 진보의 결과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결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가 보다 또 다른 진보를 산출하는 요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덕의 자리는 그만큼 더욱더 왜소해졌고 그 자리는 그 또 다른 그 어떤 영역들이 차지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은 결국 현대인들을 매 순간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 안에서 이 도덕적인 의미와 가치를 왜 다시금 고민해야 하는가는 보다 더 분명하게 저희들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도 좀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좋은 얘기와 웃음거리와 늘 어떤 미소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인생은 짧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더욱더 극단적인 경우는 그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에서 과연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과거에 비해서 보다 더 자주 우리들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일상은 때로는 되게 서글퍼지게까지 만들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 누군가는 보다 더 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소박한 단계를 넘어서서 낭만적이기까지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구를 보여드리는 것이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제가 현재를 진단했었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 가운데 이 표현이 가장 좀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법은 어기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말.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묘한 사실은 법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도덕을 통해서 갈등과 충돌, 얽혀져 있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순리이고 이치에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런 이 가면것 같은 껍질을 쓰고 태어납니다만은 성장 과정과 사회와 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 페르소나는 인격성으로 이렇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초, 중,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의 교육을 받으면서 빈도수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도덕성과 윤리적 공동체에 대한 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배워왔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웠었던 그런 어떤 이 교육적 차원의 내용은 현실에 나와보면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저에게 혹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도덕적인 어떤 방식으로 선하게 삶을 살아가고 해야 한다고 충고하거나 조언했던 분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어떤 이 심의 반로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나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존재를 전락시키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슬픈 감정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처럼 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된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진정으로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나는 혹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정말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정도를 지키고 규범적인 생활을 습관화하고 보다 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힘든 삶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로서는 끊임없이 차별 철폐니 평등이니 상호 존중이니 이런 말씀들은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근원적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왜 살아야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운명과 같은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에 이르신 거죠. 아마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도덕의 자리가 사라진 것은 분명한 하나의 어떤 경험적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토대로 한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미뤄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고민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도대체 이런 고민은 누가 하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보다 더 전조론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보다 더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으로의 다시 재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강한 의지로 무장하고 그와 같은 방식을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삶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이 도움과 행위의 어떤 이 동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독일 철학자 칸트는 대표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인간의 인식과 인식 능력, 그 다음 이론적 차원과 관련된 부분은 해서 던진 질문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인간은 사고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런 사고 능력을 토대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만 할 수 없고 실제 해결에 나가봐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론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죠.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삶의 의미라든가 행복은 글쎄요, 인식 능력을 토대로 이론적인 차원에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살아봐야 합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고 단 몇 번의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의 가치를 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실천과 더불어서 그때그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인간은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의 가치를 나름대로 형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식 능력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칸트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라는 것과 결부되는 것이고 결국 이 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도 연계선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이후에 인간 중심주의가 계몽주의라는 어떤 이름과 더불어서 세상에 등장했으나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 인간임을 선언한 그 선언에 위한 어떤 이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회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불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불완전성, 달리 말하면 자신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한성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삶이 끝을 다하는 그날까지 보다 더 완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자에게 혹은 보다 더 희망하거나 소망하는 삶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이것이 칸트가 던진 크게 세 가지 의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 이 도덕의 자리가 많이 왜소해진 요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엔 우리는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답변을 구해야 하고 그 답변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자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가 1724년에 세상에 등장해서 180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항구 도시였던 퀘니스베르그도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는 지역이었고 정도의 차이와 컨텐츠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오늘날의 우리들과 같은 이 도덕적 고민과 갈등의 고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칸트는 도덕의 무력화라고 하는 것, 아까 바로 위에 대표적인 그거죠.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방식의 어떤 표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도덕의 어떤 무력화 혹은 도덕의 상대주의, 이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것들이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그 도덕은 도덕의 어떤 속성을 점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덕이 도덕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려면 도덕의 본질적인 속성이 상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거나 필연적이어야 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이 보편적인 도덕 안에 수렴될 수 있는 방식으로라야 진정한 도덕성과 진정한 도덕적 가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왜 그렇게 봤느냐? 칸트가 생존했을 당시에도 그와 같은 어떤 도덕적인 상대주의나 도덕교의 무력화는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도덕의 무력화와 상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칸트는 이런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능력, 소위 말해서 이성의 토대 위에서 참된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을 확립하고자 했는데, 이때 참된 의미의 도덕성이 바로 보편주의적인 의미의 도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도덕성을 확립하고자 혹은 세우고자 했었던 칸트의 모습에서 보다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죠. 물론 오늘날도 칸트처럼 진지한 삶의 태도로서 개개인의 삶의 모습에 충실한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도를 지키면서 올바른 길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는 칸트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여전히 설득력 있는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제는 칸트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진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과연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굳이 칸트가 얘기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보다 더 그죠? 선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 개개인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을 토대로 상대방을 수단적이거나 계약적인 차원에서 이익과 손해에서 만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 만남의 토대에는 칸트가 그토록 세우고자 노력했었던,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실천적 체계를 전개했었던 보편적인 도덕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의 보편성이 결국에는 도덕의 상대성을 그죠? 넘어설 수 있거나 혹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한계와 오류들을 비교적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칸트는 보편주의적 입장에 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따진다면 인간은요,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예외 없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행동할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인간은 본성적 또는 자연적 존재이자 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참된 도덕과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이 선한 방식으로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는 인간의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내 안에 혹은 여러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도덕을 방해하는 비이성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넘어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늘 도덕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와 자유를 자율적으로 행사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한 어떤 모습 혹은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의 범주에서 지배시켜야 할 만큼 독특한 특성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다 더 올바른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을 규정하는 사회적 정의에 있어서 이성적인 존재란 말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고 마시고 있는 이런 차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만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는 않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다 선한 방식의 행위의 차원으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습관의 산물로 인한 사고, 즉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탓에 늘 뭡니까? 관습의 형태에 따라서 자동 기계처럼 뭔가 뚝뚝 하는 그런 어떤 행위의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고의 어떤 행위와 그다음에 그런 유형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자신이 바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본성적인 욕구, 욕망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늘 선한 의미의 어떤 이 가치와 도덕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론적인 교육, 지식 교육과 더불어서 도덕 교육을 병행하겠습니까? 칸트는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자유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자유에 대한 애착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자신의 동물성을 끊임없이 전면에 내세운다는 거죠. 이때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이 바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적 경향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를 놓고 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있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추구 욕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는 비교 우회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이 도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도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려면 사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진보적인 사회에 속한 우리들 삶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연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도 없어요. 특히나 근대 이후에 과학주의가 전에 비해서 엄청난 어떤 진보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입증 가능한 것만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실증주의적인 태도가 사실적 차원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라고 하는 이런 도덕성, 이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자유, 이성 이런 것들 역시도 개념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공유하거나 이해할 수는 있어도 실증적인 차원에서는 증명할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르게 얘기하면 실체도 없는 도덕성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도 도덕성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증명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혹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즉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성을 평생의 과업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삶을 올바르고 선한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되게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하루 고된 일상이지만 아침 일찍 나가서 무료 급식소에서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아주머니에 의해서, 혹은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구하고 자신의 어떤 생명을 바친 젊은이의 어떤 사례에서, 혹은 평생을 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이 인간, 전인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 등등, 이런 예들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은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어떤 해당된다라고 보는 이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성이 무엇인지 알 수도 증명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제를 평생의 숙제를 여기면서 매 순간 올바르고 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더불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비교적 현실에서 보다 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도덕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의와 어떤 이 제스처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내용과 삶의 기준이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다이몬의 소리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어떤 재판소인 양심에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울림들을 전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자신의 어떤 윤리학, 도덕 철학과 관련해서 실천 이성 비판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이다라는 말. 진술된 표현만 보면 되게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의 의미가 뭔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내 위에 빛나는 하늘의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까 제가 인간에 대한 사제적 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적이거나 이성적 존재라고 그랬죠. 자연적 본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동물적 피조물에 불과하고, 동물적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우리 개개인의 어떤 존재와 중요성은 그렇게 하늘의 관점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지에 불과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다 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이 도덕법칙의 관점에 서게 되면 입장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가도 달라진 거 더불어서요. 즉, 내 안에 도덕법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지자로서의 나의 가치를, 나의 인격성을 통해서 한없이 더 높인다라고 하는 것.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는 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당신은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의 어떤 능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인간의 예지적인 능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당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도덕법칙이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위한다는 생각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의미죠. 그러니까 나의 혹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한 방식으로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법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측면들, 자연적인 존재이자 동시에 이성적 존재라는 말은 끊임없이 하늘의 관점에서 빛나는 별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반짝이는 도덕법칙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동물적인 관점에서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더 선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질을 지닌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는 언젠가 죽음으로써 각자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겠죠. 혹은 마감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동물적 존재는 넘어설 수 있고 이 넘어설 수 있는 그 원천은 바로 우리 안에 선에 대한 어떤 부름 혹은 선한 소질들 그것을 대표해 줄 수 있는 바로 도덕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도덕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은 힘이 들죠.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덕이 왜 인간에게 힘이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가는데 2m 앞에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요즘과 같이 CCTV가 많은 어떤 시절인데도 마침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떨어져 있는 이 지점 주변에는 CCTV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보고 있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를 그냥 내가 해버릴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에서 보면 떨어져 있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나의 이성은 이렇게 얘기할 거죠. 나 자신에게. 야, 네 거 아니잖아. 이게 아닌데 왜 네 걸로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을, 신호를 보내는 거죠. 끊임없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지폐를 보고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점은 결국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뭡니까?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그죠? 지시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도덕은 인간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억압의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프랑스 철학자 락강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죠. 근본적인 억압입니다.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은데 이성은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고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불일치는 상당히 많은 어떤 이 정서적인 어떤 힘듦을 안겨다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도덕적 존재로서 우리가 가치를 지닌다는 건 아직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칸트는 우리에게 도덕 법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중요성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인 본능이 아니라 감정 욕구가 아니라 바로 이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칸트의 주제서를 살펴보면 1781년에 순수 이성 비판이 나오고 1785년에 도덕행사학 정초를 내놓으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셨을 건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언명법 내지는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도덕성의 최고 원리를 확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을 통해서 그런 도덕법칙이 연역이 가능한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연영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순수 이성의 사실 개념을 통해서 도덕법칙은 이성이 사실로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판단력 비판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말부분인 오늘 우리 주제가 되는 이 도덕행위상학 1797년에 나온 저작인데요. 제1부가 법론의 행위상학적 원리, 제2부가 덕론의 행위상학적 원리. 그래서 이 칸트가 이 도덕행위상학을 제1부는 법이론, 제2부는 덕이론으로 내놓으면서 결국 자신의 어떤 도덕철학, 윤리학에 정점을 찍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정점이냐? 도덕법칙을 세우기만 해서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확립한 도덕법칙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보다 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칸트는 도덕행위 사항을 집필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판단력의 훈련을 요구하게 되고 덕의 도야를 통해서 감정을 끊임없이 뭡니까? 도덕적인 명령으로 이끌리게끔 훈련시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덕행위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이라든지 혹은 1803년 자신의 스승의 제자였던 링크에서 정리된 이 교육학 강의, 페다고기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 정도의 내용이 그의 어떤 윤리학적 체계, 실천철학 전 체계가 다 이상과 같은 저서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점. 특히나 당시의 경험론과 합리론을 모두 비판하면서 그 사이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었던 이 사람 철학적인 접근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고 인간의 행위에 관련된 부분의 저석이 바로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행위로 다가가야 된다. 부과된 세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 변증론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 신앙의 자를 위해서 지식을 제한해야만 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머리로 알 수 없는 것은 몸으로, 행위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칸트를 어느 정도 소개해드리고 특히나 우리가 칸트 덕이론의 현대적 의의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좀 우리가 곱씹어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칸트 윤리학의 핵심적인 체계와 개념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결과적으로 칸트 덕이론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을 이어지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